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지난달 돌아온 싱글이 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절대 결혼 전 시어머니가 하는 약속은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앞으로 제 주변에서 결혼하고 시부모 모시고 함께 산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일단 한 번쯤은 결혼하지 말라고 뜯어말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 세상에 월세집에서 살더라도 누가 시부모 모시고 사느냐고 너가 멍청한 거라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보다 제가 수입이 더 많았고 제가 훨씬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다른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제가 구워 삶아서 맘대로 휘두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양가 상견례까지 끝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희 두 사람을 불러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아들 결혼하는데 신혼집을 장만해주고 싶어. 하지만 3년 전 분양받아 놓은 아파트가 2달 후면 완공돼서 잔금 치러야 해. 계산해보니 잔금 치르고 전세 맞추고 하다 보면 여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이번엔 여윳돈이 없어서 2년은 전세 돌리고 그 다음에 전세 계약 끝나면 너희들이 그 집 들어가서 사는 게 어떠니? 라고 하시면서 저희 보고 일단 2년 동안 시댁 들어와서 같이 살자 하시더군요. 당연히 저는 그 이야기 듣자마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시댁집이 45평짜리 아파트고 방이 4개나 있긴 했지만 결혼해서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시부모와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결혼 전에 회사 다니면서 모아둔 돈도 있으니까 그냥 시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죠. 당시에 남편이랑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남편이 모아둔 돈이 4천 정도 있다고 이야기했고 제 돈도 5천 정도 있으니까 그 돈이면 2년 정도 대충 살 수 있는 신혼집을 구하고 혼수의 결혼식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던 사실은 시부모님이 새로 분양받았다는 아파트에 마지막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남편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시부모님이 빌려가셨더라고요. 남편 말에 따르면 본인이 집안의 외동아들이니 언젠간 그 집을 물려받게 될 거라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했습니다. 결국 제가 가진 돈만으로는 결혼 비용을 쓰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처음 그 사실을 알고 시댁에서 시부모와 살 바에야 2년 동안 결혼을 미뤄놓고 돈을 더 모으다가 나중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집에 들어가서 신혼생활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미루자는 말을 했더니 남편이 저보다 6살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빨리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고민하는 사이에 시부모가 저를 수시로 불러다가 밥도 먹고 술도 먹이면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에 대한 장점에 대해 몇 번이나 설득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일단 시댁집이 크기도 하고 살림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집에서 살게 되는 거라 결혼 초기에 혼수장만 하느라 목돈 들어갈 일도 없고 원래 세 식구 살던 집에 저 혼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생활비도 많이 들 일 없다고 하셨어요. 사실 우리도 며느리랑 같이 산다는 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야. 하지만 그만큼 너희도 2년 동안 허튼 곳에 돈 안 쓰고 목돈 모을 수 있을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처음엔 합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하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 나중엔 그럴싸한 이야기인 것 같고 진짜 2년만 버티고 그 집에서 살면 돈은 돈대로 모을 수 있고 결혼 초기에 우리 명의로 된 아파트가 생길 것 같았어요. 초기 시부모님이 받은 아파트 분양가가 3억 5천이었는데 우리 결혼하려고 할 때인 입주 시점의 집값은 5억 가까이 올라 있더라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던 4천만 원은 이미 아파트에 잔금으로 들어갔고 집은 부동산에 바로 전세로 내놓았죠. 얼마 뒤 세입자가 들어오자마자 4천만 원은 다시 돌려주실 줄 알았지만 오히려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6천만 원을 자기한테 더 줘서 1억을 맞춰주면 2년 뒤 깔끔하게 아파트 명의를 저희한테 넘겨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저도 완전 공짜로 시댁에서 받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었고 시부모랑 같이 2년 살면서 목돈을 모아 나머지 6천만 원 맞춰드리고 혼수까지 장만할 돈을 모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월급 모아서 집 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저희가 맨 땅에서 맞벌이로 수도권에 아파트 살 돈 모으려면 앞으로 몇 년이나 아끼고 모아야 할지 계산도 안 되던 상황이었죠.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기가 굴러가기 시작했고
2년만 참고 버티면 내가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시부모랑 같이 사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해도 딱 2년만 참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게다가 연애할 때부터 시부모님이 제게 친딸처럼 잘해주셨어요. 연애 기간이 2년이 좀 넘었는데 제 생일이 되면 남편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주시고 결혼 이야기 오고 갈 때는 집으로 종종 초대해서 저녁도 같이 먹었어요. 이미 결혼 준비하기 전부터 저는 그 집안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한 가족이나 다름없이 친해진 상황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내 시댁이 된다면 결혼한 뒤에도 고부 갈등으로 남편과 싸울 일이 없겠구나 생각할 정도였어요. 세 식구가 살고 있던 45평 아파트는 넓고 쾌적해서 저 하나 더 들어가서 살더라도 집이 좁아서 시부모랑 부딪히거나 답답한 기분이 들진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2년 동안 시댁에서 같이 사는 것에 동의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고 나름의 안전장치를 생각해뒀습니다. 일단 시댁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저희가 따로 돈 쓸 필요가 없어졌고 결혼 준비 자금으로 제가 갖고 있었던 5천만 원은 거의 쓰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는 우리 부부가 같이 적금을 들었는데 2년 동안 시부모님이 말씀하신 돈을 모으기 위해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적금을 하나 만들었고 남편이랑 매달 100만 원씩 돈을 부담해서 적금을 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적금 외에 나머지 월급은 각자 알아서 모으고 사용하기로 했고요. 시부모님께도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말씀을 드렸고 퇴근하고 나면 집안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식사 준비나 청소 빨래 같은 것들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모는 그런 제 말을 듣더니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인데 무슨 이런 것까지 생각하니? 집안일은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나 같은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에게 집안일을 다 맡겨놓고 며느리가 탱자탱자 놀고 먹을 순 없는 일이었죠. 수년간 회사 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제가 느끼게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절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믿지 않게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확실하게 서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정해둬야 나중에 뒷말이 없고 서로 일을 떠넘기면서 싸움이 나질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부모와 본격적인 합가 생활을 하기 전에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었고 만약 이 결혼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저는 절대 손해볼 생각이 없었죠.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마냥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도 약간은 민망하더라고요. 혼수는 2년 후에 진짜 우리 신혼집에 들어갈 때 하기로 했으니 그것까진 아닌 것 같고 시댁에 김치냉장고가 오래되어 보였고 어머님 댁에 건조기가 없길래 그거 2가지는 제가 해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한사코 괜찮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자기들은 괜찮으니까 돈 아껴뒀다가 나중에 너네 집 들어갈 때 혼수비용으로나 쓰라셨어요. 몇 번을 더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거절하시고 괜찮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그냥 맨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이 제 결혼생활 초반 갈등의 시작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농담을 섞어서 제가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없이 몸만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엔 장난하는 줄 알고 웃어넘겼지만 별로 기분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자꾸 들으니까 점점 듣기 싫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너는 정말 시집 잘 온 거야. 아무리 시댁 생활한다고 해도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들였잖니? 식구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즐거운 분위기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니까 이게 진짜 뼈가 있는 진심인지 아니면 웃고 넘어가는 농담인지 구별도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부모님이랑 살 때는 빨래 돌리고 나면 건조기가 있어서 편했는데 시댁에서는 내 식구가 살면서도 아직까지 건조기가 없어서 빨래를 한번 하고 나면 탁탁 털어서 건조대에 널어 말려야 해요. 그것도 너무 불편했지만 시아버지도 계신데 제 옷이나 속옷을 베란다 건조대에 널어두기 민망하니까 따로 빼두었다가 매번 손빨래하고 저희 방에 널어서 말렸어요. 그 생활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불편해서 제가 제 돈으로 어머님 댁에 건조기 사드리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아니야 됐다. 건조기 쓰면 옷이 다 망가진다더라. 나는 괜찮으니까 나중에 너희 집 들어가면 그때 사. 라고 하시는 바람에 아직도 시댁엔 건조기가 없어요. 처음엔 저희한테 생활비도 낼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맨날 공짜로 밥을 얻어먹겠습니까?
시댁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첫 달에 어머님에게 용돈 겸 저희 부부 생활비라고 5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드렸는데 일단 받으시더니 1시간쯤 지나서 제게 다시 돌려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이런 돈 받자고 들어와서 살라고 한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진짜로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 아껴서 돈 모으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밥 먹을 때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장 보러 가면 10만 원으론 살 것도 없다 하시고 거실이나 사람 없는 방에 불이라도 켜져 있으면 이번 달 관리비가 2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전기 아까운 줄 모른다고 투덜거리고 다니세요. 제가 너무 민감한 건지는 몰라도 어머님의 그 소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랑 이야기해서 돈을 2배로 올린 100만 원을 담아 다시 어머님에게 드렸더니 그때는 액수를 확인하시고는 제가 드린 봉투를 받아 챙기셨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50만 원이 부족했으면 그냥 얼마 달라고 담백하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를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시모는 전업주부 생활을 계속하셨어요. 집안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원래 아침밥을 안 먹는 스타일이고 남편보다 회사 출근을 30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아침을 먹을 수도 차려주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어머님이 다른 식구들의 아침밥을 차려주기로 하시고 저는 퇴근한 이후에 저녁 준비를 맡아서 했습니다. 청소나 빨래도 저희 부부가 사용하는 방이나 화장실은 전부 제가 맡아서 청소하기로 했고 거실이나 주방 같은 공용 공간은 어머님이 관리를 하시다가 주말에 제가 쉬는 날엔 다 함께 대청소를 같이 하곤 했어요. 신혼 초에는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한 대로 일이 돌아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께서 저한테 집안일을 떠넘기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일부러 낮에 하실 일을 손도 안 대고 놔뒀다가 제가 퇴근한 저녁 7시 이후에 부랴부랴 청소기 돌리는 척하고 갑자기 화장실 청소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된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엉덩이 안 붙이고 집안일 하는데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겠나요? 어머님이 청소를 한번 시작하면 엄청 본인이 일하는 티를 내시고 굳이 저희 부부가 쓰는 방까지 들어와서 침대 밑까지 청소기를 돌리세요. 저희 방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려도 그냥 자기가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거라면서 막무가내로 문 열고 밀고 들어오시는데 덕분에 집에 와서 제대로 쉬지도 못해요. 어머님이 청소기 돌리기 시작하면 저도 눈치 보다가 일어나서 저희 방 청소 시작해야 하고 어머님이 거실 화장실 청소 시작하시면 저도 우리 방 화장실 변기라도 닦고 있어야 합니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여기가 더럽다. 저거는 빨래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안 내놓고 있냐고 또다시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침대 밑이랑 베란다 창문 틀까지 꼼꼼하게 검사하시는데 그것 자체로 큰 스트레스였죠. 결국 나중엔 시어머니 잔소리 시작하기 전에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식구들 저녁상 차리고 그 뒤에 설거지하고 매일 방 청소하고 이틀에 한 번은 화장실 청소까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굳이 집안일 열심히 안 해도 괜찮다면서 도와주지도 않고 손을 놔버렸는데 자기는 지네 집이고 자기 부모님이니까 그렇고 저는 아니잖아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눈치 보이는데 시어머니 청소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과자나 먹고 있겠습니까? 제가 어머님에게 생활비를 100만 원씩 드리고 있었지만 어르신들이라 그런지 저랑 식성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반찬도 대부분 나물이나 장아찌 같은 마른 반찬이고 간도 어찌나 심심하게 하시는지 집밥 먹고 있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건 좋은데 먹고 돌아서면 허전하고 입이 항상 심심했어요. 제가 평소 아침도 안 먹고 점심과 저녁 2끼만 먹는 사람인데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이 부실하니까 더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친정에서 부모님이랑 함께 살 때는 과일이나 빵을 항상 집에 많이 사다 두셔서 저녁에 TV 보면서 심심하면 꺼내다가 먹곤 했어요. 하지만 시댁집에 왔더니 저녁을 적게 먹어서 허전해도 과자나 빵이나 과일같이 집에 먹을 만한 간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보다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을 것 먹고 운동 다니면서 건강 유지하시면 될 텐데 저희 시어머니는 TV에서 몸에 좋은 거 있다고 하면 무조건 그거 사다가 드시고 어떤 의사 선생님이 밀가루 먹지 말라 하면 당장 밀가루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절대 장볼 때 빵이나 면 종류의 음식은 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식탁에 올라오는 가지수는 점점 줄어들어서 저녁밥도 부실하고 그 이후에도 뭔가 집어먹을 간식이 없어서 서운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그렇게 사니까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풀 곳이 없어 짜증만 늘어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퇴근길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빵집에서 빵 몇 개랑 쿠키를 사서 집에 가져갔는데 시어머니가 너는 애들도 아니고 뭘 그런 걸 먹냐고 타박을 신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웃긴 건 제가 그날 저녁에 조금 먹고 식탁 위에 올려뒀는데 다음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시고 남김없이 다 드실 거라면 애초에 타박이나 하지 말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드실 것까지 매번 잔뜩 사오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숨겨놓고 저 혼자 먹기에는 제가 너무 치사한 사람 된 것 같고 왜 내가 나이 30에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같이 살면 살수록 시댁 생활 자체가 너무 숨막히고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집 받아서 분가할 꿈만 꾸고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처음 약속한 2년이 거의 다 됐고 저희도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6천만 원은 진작에 다 모았어요. 원래 약속대로라면 아마 이번 달쯤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전세입자를 내보내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2년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버티고 살았고 작년 여름엔 전세 사는 분들에게 계약 연장 안 할 테니 정해진 날짜에 집을 비워달라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하지만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갈 때 마음과 볼일 보고 난 뒤에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왠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곱게 집을 넘겨주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하게 그 불안감이 뭔지 몰랐지만 이젠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정말 그릇이 간장종지처럼 작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사는 방법을 몰라요. 작은 것 하나도 아까워서 벌벌 떠시는 분들이고 먹고 살 만큼 살고 있는 지금도 불우이웃 돕기는커녕 주변 사람들에게 명절 선물 한 번 보내는 걸 본 적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새 집을 1억에 주려고 하니 너무 아까우셨겠죠. 결혼 초에는 제가 6천만 원만 더 주면 집 명의까지 완전히 저희에게 주겠다고 하시더니 2년이 지난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아까웠나 봅니다. 입주할 때 5억 정도 하던 집이 중간에 한 번 1억 넘게 올랐던 적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다시 5억 근처로 집값이 떨어졌지만 시부모님 생각에 앞으로 그 집이 더 크게 오를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말부터 갑자기 너희들 좋은 일만 시켰다고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할 때 그런 약속 안 했을 거라 하시면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셨어요. 따지고 보면 남편은 부모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저 역시 하나뿐인 며느리인데 그게 왜 아까운 건지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결국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제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공짜로 너한테 집을 줄 수는 없지. 너희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1억이라도 더 받아와야 할 것 같아. 그래야 어느 정도 공평한 일이지. 라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처음 해줬던 4천만 원에 저희 부부가 2년 동안 모은 6천만 원 그리고 따로 친정부모님에게 이야기해서 1억을 더 받아서 가져오라는데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 전세금 2억 5천만 원을 은행 대출받아서 빼주고 나면 그 돈도 앞으로 저희가 갚아야 하고 생각해보니 시부모님은 현재 시세대로 돈을 다 받겠다는 소리잖아요. 처음부터 저희에게 집 해줄 생각도 없었고 이럴 거면 왜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한 건지 저도 염치가 있는데 친정부모님에게 현금 1억을 해달란 말이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친정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아직 장가 안 간 남동생도 있고 노후 계획도 있을 텐데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큰돈 달라고 할 염치는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 모아둔 5천만 원에 남편이랑 2년 살다 보니 같이 모은 적금 외에 제가 따로 1천만 원 정도를 더 모았어요. 갑자기 1억 달라고 하시니 그건 좀 무리고 처음 약속이랑 다르지 않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지금 가진 돈이 얼마나 있냐고 대뜸 물으시더라고요. 사실 제 통장에는 6천 정도가 있었지만 그 돈을 다 밝히고 싶지 않아서 3천만 원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일단 그거라도 지금 달라고 하시네요. 일단 그 돈까지만 주고 너희들이 집에 들어가서 살고 나중에 7천을 더 가져다 주면 그때 명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게. 제가 호구도 아니고
집값은 집값대로 다 가져다 바치고 대출까지 저희가 갚아야 하는데 명의는 시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살라는 말입니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 있냐고 따졌는데 오히려 시부모는 제게 시댁재산을 거저먹으려고 드냐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아무리 제가 계산해봐도 시부모님이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고 이미 본전 뽑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보고 친정에서 돈을 더 가져오라고 하면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시세 차익은 차익대로 다 받아가시고 며느리 상대로 장사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나요? 이럴 거면 그냥 애초에 시댁 생활 안 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돈으로 전세라도 얻어서 시작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에게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남편에게 난 그냥 너희 부모한테 사기당한 기분이니까 집이고 뭐고 이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남편은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원래대로 약속 지키라는 소리를 못하더라고요. 남편의 그 등신 같은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런 자식 믿고 계속 살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애초에 그 집에 등기 칠 때 들어간 당신 돈 4천만 원을 이자 쳐서 받아오고 우리가 2년 동안 모은 돈이랑 합쳐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던지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갈라서 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바로 간단한 집만 싸서 시댁을 빠져나왔고 다음날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시어머니한테 4천만 원 다시 달라고 했다가 욕만 엄청 먹고 못 받았다 하는 겁니다. 남편이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서 자기가 부모님 설득해보겠다면서 일단 돈을 달라는 대로 드리고 그 집에서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 앞으로 해주실 거라 하는데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물론 아들이라곤 저희 남편 하나뿐인데 언젠간 해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명의조차 아까워서 못 넘겨주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분가해서 살고 있으면 시부모님이 찾아와서 간섭 안 하실까요? 시댁이랑 차로 10분 거리인데 아마 사는 집만 따로 떨어졌을 뿐이지 매일 시어머니 찾아와서 살림 타박하고 못 살게 굴게 눈에 선하게 그려지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인연 끊고 내 갈 길 가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돈 벌어먹고 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라도 편하게 친정집에서 살고 시어머니 드릴 돈 우리 엄마한테 용돈으로 주면서 살려고요. 제가 손해본 시간과 정신적 피해는 그보다 훨씬 크지만 빠르게 손절하고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이혼 협의하면서 남편이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오고 자기가 시부모 설득할 수 있다며 울고불고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미 정이 다 떨어졌어요. 자기 아들이 우리 집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그러고 있는데도 시부모들은 제게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남편이랑 이혼 협의를 하면서 제가 시집와서 남편과 모았던 6천만 원은 전부 제가 갖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 집에서 낭비한 2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것도 저는 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돈을 전부 제가 갖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제서야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너가 왜 돈을 다 가져가냐고 뒤늦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들이 며느리랑 이혼하는 것보다 돈을 뺏겼다는 소리가 더 분하셨나 봅니다. 시모가 그러던지 말던지 이미 서류에 남편 도장까지 다 찍은 상황이라 저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이혼한 지 이제 1달 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 너무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생각과는 다르게 이혼하고 갑자기 목돈이 크게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중인데 부모님은 요즘 집값 많이 떨어졌으니 전세 끼고 아파트 한 채 사놓으라 하시더라고요. 요즘 퇴근하면 엄마 아빠랑 부동산 구경 다니는데 정말 즐겁고 신납니다. 제가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은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이혼하길 100번 잘했다 생각하고 만약 어떤 이유라도 결혼해서 시가나 처가 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말리고 싶네요. 저는 올해로 29살, 아직 미혼인 여자입니다. 예전 고등학교 시절부터 10년도 넘은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꾸준하게 모임도 갖고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한 달에 한 번은 얼굴 보고 밥이라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9명이 시작한 모임이었는데 그 사이에 멀리 다른 지역으로 시집가서 연락이 끊긴 친구도 있고 외국 나가 사는 친구도 있어서 지금은 총 6명이 자주 모이고 있어요. 그 6명 안에서도 다들 나이가 나이인지라 시집간 친구가 2이나 됩니다. 직장 다니면서 바쁘게 일을 하거나 육아와 살림에 치이면서도 가끔 한 번씩 친구들이 모여서 밥 먹고 술 한잔하면서 수다 떠는 것이
삶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였어요. 매번 모일 때마다 밥값, 술값을 계산하는 것도 귀찮다 보니 몇 년 전부터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회비를 걷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들 사는 게 바빠서 자주 모이진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모임을 손꼽아서 기다렸어요. 결혼한 두 친구는 모두 작년에 결혼했고 아직 아이 없이 신혼생활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임마다 편하게 친구들끼리 만날 수 있고 눈치 안 보고 술도 마실 수 있어서 편해요. 저도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와 내년쯤 결혼할 예정이라 결혼한 이후에도 지금처럼 계속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아마 서로 아이가 생기면 친구들 모임보다는 아이들 키우고 가족들끼리 주말을 보내느라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5명의 친구들도 만나서 수다 떨고 노는 것 이상으로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한 친구가 모임에 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저희 9명 모임에 같이 속해 있던 친구였는데 21살 때 속도 위반으로 급하게 시집을 가버렸고 결혼식에도 나머지 친구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출산을 한 탓인지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겨 있었죠. 종종 한 번씩 소식이 들려오긴 했지만 친구들 모임에도 아예 얼굴을 비춘 적 없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결혼해서 아이 키우며 살고 있는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일이었어요. 첫째는 아들이었고 2살 터울의 딸이 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었는데 서로 안부 전화 한 통 해본 적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작년에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 키우며 살게 됐다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따로 만나서 고민도 들어주고 전 남편 욕하는 걸 들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친구들 모임에도 나오고 싶다고 해서 연말부터 같이 끼게 되었는데 매번 모일 때마다 두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애들도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한참 말 안 듣고 방방 뛰어다닐 나이인데 어디 맡겨놓을 곳도 마땅치 않다면서 식당이건 카페건 술집이건 항상 두 아이들과 함께 오더라고요. 저희 친구들이 한 번도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적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고 집에서 애 볼 사람 없다며 같이 나온다는데 차마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애를 데리고 나왔으면 확실하게 통제하고 아이를 잘 봐줘야 할 텐데 식당이건 카페건 그냥 뛰고 소리 지르는 대로 방치해둡니다. 요즘 안 그래도 TV 뉴스나 인터넷에서 개념 없는 아이 엄마들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애들이 그렇게 뛰고 소란 피울 때마다 제가 다 창피하고 남들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앉아있는 카페 소파에 올라가서 방방 뛰질 않나 테이블 위를 기어다니기도 하고 직원들에게 아이 먹인다면서 메뉴에도 없는 우유를 공짜로 달라고 합니다. 레스토랑 같은데 밥 먹으러 가면 뻔히 아이들 위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키즈 메뉴가 있는데도 그건 안 시키고 아이 먹이게 볶음밥이나 직원들 먹는 김이나 계란 후라이 하나에서 달라고 해요. 같은 테이블에 있는 저희까지 창피해서 그러지 말라고 키즈 메뉴 시키라고 하면 아이들 얼마 먹지도 않는다면서 저희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하도 쪽팔려서 한 번은 제가 그만하라고 했더니 자기 아이들 시켜서 제게 돈가스 사달라고 조르더라고요. 서준아, 이모한테 치즈 돈가스 사주세요 해봐. 이모가 돈 잘 버니까 서준이 돈가스 정도는 사줄 수 있을 거야. 저는 아직 시집을 안 갔고 애도 없고 조카도 없어서 그런지 아이들 앞세워서 구질구질한 진상짓 하는 꼴을 눈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저럴까 싶어서 한두 번 아이 밥값을 내줬더니 그 뒤로 각자 더치페이 하는 날에는 여지없이 저한테 밥 사달라 졸라대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집 안 간 친구들에게도 자기 애를 앞세워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이모들한테 사달라며 시키더라고요. 하도 그 모습이 꼴보기 싫고 한두 번 사줬더니 저를 호구로 아는 것 같아서 그 뒤로는 절대 아이들한테 밥 사준 적 없었습니다. 제가 안 사주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다 한 번씩 구걸시켰어요. 친구들이 다들 착한 애들이라서 겉으로 뭐라 말은 못했지만 서서히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도 사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눈치라도 있으면 그 정도쯤에서 본인 행동이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만해야 하는데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계속 그러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문제 만들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친구가 민폐짓 할 때마다 한마디씩 하면 얘, 너는 애 안 키워봐서 모르는 소리 하는 거야? 너도 빨리 결혼해서 애 낳아봐. 아마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걸?
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다 언제 한번 그 친구가 도저히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수가 없으니 우리 친구들 모두 자기 집으로 오라고 초대한 적이 있어요. 별로 집에까지 가고 싶지 않아서 됐다고 다음에 보자고 했는데 요즘 자기가 아이 보느라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친구들 얼굴 보고 싶으니까 꼭 와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갔죠. 저 말고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갔는데 내키진 않았지만 남의 집 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집 앞에 마트에서 술도 사고 애들 과자랑 그 집 애들 줄 장난감도 하나씩 샀어요. 친구들과 셋이서 돈 냈는데도 꽤 비싸더라고요. 처음 가보는 친구의 집이었는데 방 2개 있고 작은 주방 겸 거실 하나 있는 낡은 빌라였고 애들 때문에 이미 거실은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라 솔직히 그때부터 그냥 뒤돌아서 가고 싶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준비한 장난감을 하나씩 줬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낚아채듯이 가져가더니 그대로 방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놀더라고요. 지금까지 친구가 아이들을 하도 많이 데리고 나와서 음식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이번에는 장난감도 사줬지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네요. 엄마가 그러니까 애들 교육도 그렇게 시키는 것 같았어요. 집에 친구들을 초대했으면서 음식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길래 좀 놀랐는데 자기가 맛있는 족발과 보쌈을 배달시켰으니 조금 앉아서 기다리라 하더군요. 저희는 알았다고 하고 대충 거실을 치우고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 후에 배달이 왔는지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애들한테 가봐야 한다면서 저희 보고 음식 받고 계산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너가 집까지 초대해놓고 왜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애들 보느라고 집에 돈이 없어서 자기가 다음에 크게 한턱 쏜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런 말로 지금까지 얻어먹고 떼먹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친구들 모두 짜증나고 얼굴 표정 굳었는데 어쩌겠어요? 결국 한 친구가 자기 카드로 계산하고 저희가 그 친구한테 돈 보내주고 말았습니다. 뭔 말만 하면 애들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만나면 이혼한 남편 욕하고 전 시댁 욕하는 소리만 하느라 즐거운 분위기까지 엉망으로 만들면서 친구들에게 밥값 한번 시원하게 내는 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나마 따로 만나서 더치페이 할 때는 조금 짜증나는 정도였는데 우리 6명 정기 모임에 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점점 더 커졌어요. 저희는 매달 회비를 걷어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고 돈이 남으면 연말에 좋은 곳에서 연말 모임을 갖거나 친구들끼리 여행 갈 때 경비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들어온 뒤로 아이들을 모두 데려와서 비싼 밥을 먹이느라 항상 회비를 초과해서 돈을 쓰게 만들더라고요. 결국 최근에 이 친구와 손절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새로 생긴 예쁜 칵테일 바에서 친구들끼리 모여 한잔하기로 했어요. 1차로 밥도 안 먹고 바로 술집에서 모이기로 한 거라 약속 장소에 도착해보니 그 친구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의 생각은 있구나 싶어서 나머지 친구들끼리 그 친구 뒷담을 하면서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자 그 친구가 2 아이들을 양손에 하나씩 데리고 꾸역꾸역 들어오는 겁니다. 그곳이 왁자지껄한 호프집 같은 느낌도 아니고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칵테일 바였는데 순식간에 애들이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다 저희를 쳐다보고 심지어 보다 못한 직원이 와서 저희 업소는 술 파는 곳이라 애들은 좀 곤란하다고 돌려가며 이야기해도 제 친구는 눈치가 없는 건지 자기가 애들 보호자라며 엄마랑 있으면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꿋꿋하게 버텼어요. 그렇다고 애들 단속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 다른 테이블 가서 남자 여자 데이트하는 거 쳐다보고 안주 얻어먹으면서 다니고 진짜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는데 정작 애엄마는 꼼짝없이 앉아서 술만 마시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라면 절대 아이 데리고 술집 안 다닐 것 같은데 대단하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해 저랑 다른 친구들 모두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아이를 밖에 데리고 나왔으면 잘 보기라도 하던가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라고 막 뭐라고 했죠. 다른 결혼한 친구들도 우리가 뻔히 술집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으면 아이들은 친정에 맡겨놓고 오던지 그게 아니면 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본인 잘못 인정하고 아이들 데리고 빨리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자기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너희들이야말로 애들도 있는데 장소를 이런 곳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대충 정리하고 오다가 보니까 요 앞에 패밀리 레스토랑 있더라. 거기 가면 애들 먹을 것도 있고 우리도 와인 한 잔씩 하면 되니까 자리 옮기자. 그 말을 들은 다른 친구들은 전부 벙찐 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친구는 회비 5만 원 내면서 하루 날 잡고 아이들 외식하고 뽕을 뽑으려 드는구나 싶었죠. 다들 기분이 상했지만 일단 더 이상 가게에 피해 끼치기 싫어서 빠르게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더 이상 술 마실 분위기도 아니라서 대충 정리하고 집에 가고 싶었지만 그 친구가 아이들 아직 저녁도 안 먹어서 배고플 거라며 자리를 빨리 옮기자고 끌고 가더라고요. 우리 편의점에 좀 들렀다가 갈게. 너 먼저 들어가서 아이들 먹을 거랑 너 먹고 싶은 것들 시켜놓고 있어봐. 제 말에 친구는 알았다고 하더니 그럼 와인이랑 이것저것 시켜놓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친구와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저는 나머지 친구들이랑 의견을 나눠봤는데 솔직히 그 누구도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쟤 혼자 놔두고 우리 다른 곳에 갈까? 한 친구가 그렇게 말을 했고 나머지도 다들 그 말에 찬성하면서 저희는 택시를 타고 옆 동네로 넘어와 우리들끼리 모임을 다시 가졌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 때 저희가 너무 늦는다고 생각했는지 그 친구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왜 안 와? 음식도 벌써 다 나왔는데? 미안한데 우리는 앞으로 너랑 안 만날 거야. 애들이랑 저녁 맛있게 먹고 들어가. 그러자 갑자기 화를 내며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희들이 그 나이 먹도록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모른다면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물론 남편도 없이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게 나머지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만들 이유가 되진 않다고 생각해요. 식당에서 직원들에게 진상 부리는 것으로 모자라서 저희들도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이 친구가 아이들을 데리고 모임에 나오기 시작한 뒤로 기분 좋게 만나서 좋은 기분으로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소리 지르고 말썽 부리는 애들 때문에 주변 눈치를 보고 먹성 좋은 아이들 식사와 후식까지 모임의 비로 먹이느라 적자였어요. 돌려서 이야기를 해봐도 소용없고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날 잡고 애들 비싼 음식 먹이려고 하니까 더는 같이 다닐 이유가 없더라고요. 아니, 지금 시켜놓은 음식값만 10만 원이 넘는데 와서 이것까진 계산해줘야 할 거 아니야? 끝까지 음식값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으니 너랑 너네 애들이 먹은 음식은 알아서 계산하라 하고 말았습니다. 야, 니들은 결혼하면 다를 줄 알아? 원래 애 키우면 다 이렇거든? 하긴 니들이 뭘 알겠냐? 결혼을 해보기랬어? 애를 낳아봤어?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애를 낳더라도 절대 저렇게 키우진 않을 거예요. 주변에 온갖 민폐를 끼치면서도 본인은 전혀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한국에서 애 낳고 키우기가 힘들다며 한참을 떠들길래 그냥 앞으로 서로 볼 일 없을 테니까 연락하지 말자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그 친구는 빼고 나머지 친구들만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약속 잡고 우리끼리 만납니다. 진작에 이럴 걸 왜 몇 달 동안 그 진상짓을 견디며 참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10년 넘는 시간 동안 서로 싸우지 않고 다들 친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조금 감정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참고 이해해줬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네요. 그 친구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날 이후로 저희한테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혼 전 학교 다닐 때는 조금 독특하고 약간 이기적인 구석이 있긴 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애 둘 낳고 이혼까지 겪다 보니 사람 성격도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아직 결혼은 안 해봤고 아이도 안 낳아봤지만 애엄마들이 밖에 나와서 놀기 힘든 거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결혼한 친구에게 가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면 오늘은 꼼짝없이 집에서 아이 봐야 해서 못 나간다고 할 때마다 아이 보는 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 싶어요. 애들 데리고 주변 눈치 안 볼 수 있는 갈만한 곳도 별로 없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자기가 애 키우는 게 힘들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피해 끼치고 다니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인 아이들 울고 소리 지르고 진상 부리는 모습이 예쁘고 귀엽게 보이는 건 자기 눈에나 그런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귀엽게 안 보이거든요. 저도 남자친구랑 내년엔 결혼할 예정인데 저는 아이 낳으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어요. 아이는 부모 하는 거 똑같이 보고 배우던데 그 집 아이들이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저는 얼마 전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아내와 이혼한 채 현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도 아내가 정말 제 말을 안 듣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사랑했기 때문에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많은 후회가 들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제가 왜 이혼했는지 듣고 나면 저보고 바보 같다 미련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된 선택을 했나 싶은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낼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고 저희의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끝나게 된 책임이 저에게 많이 있는지 아니면 아내에게 많이 있는 건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예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다행히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지만 서울 생활이 제게 맞지 않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취업할 수 있었죠. 비록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연봉도 괜찮은 편이었고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태권도 선수로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키도 좀 크고 신체 조건이 좋은 편이었어요. 게다가 운동부 생활을 오래 했더니 형들과 선배들에게 깍듯이 대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고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선배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끔 힘써야 하는 상황이 오면 항상 제가 솔선수범 먼저 나서서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긴 뭐하지만 사내의 여직원들 중에서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보다 1살 어린 나이에 일찍 대리를 달고 있었는데 대놓고 제게 호감을 표시하더라고요. 외모도 제 스타일이었고 저도 한눈에 마음에 들어서 입사한 지 3달 만에 남들 눈을 피해서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희 두 사람이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했지만 연애를 시작하고 반년 만에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당시에 둘 다 결혼을 하기엔 너무 어리고 특히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연봉도 얼마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아이가 생긴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차마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도 당당하게 못하고 눈앞이 캄캄해져 있었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직접 저를 찾으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아무런 말도 없이 따귀를 맞게 되었어요. 뭐 여기까지 들은 분들은 대충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연애를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회사의 사장 딸이었습니다. 그녀가 굳이 제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고 저도 당시에는 눈치가 하나도 없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어린 나이에 능력이 좋아서 일찍 진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씀씀이도 큰 편이었기 때문에 집이 좀 잘 사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회사에서도 비밀 연애처럼 남들 몰래 조용히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도 그때까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뿐만 아니라 상대방 집안에서는 완전 난리가 났고 저는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잘리고 인생이 망해버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먼저 양쪽 부모님들께 우리 결혼하고 아이도 낳겠다고 말했고 결국엔 사장님께서도 저를 불러서 일단 지금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뱃속의 아이를 책임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결혼을 승낙하신 거나 다름이 없었고 그때부터는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를 다 알게 되었죠.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며 그쪽에서 워낙 서두르는 바람에 결혼이 결정되자마자 바로 며칠 후에 상견례를 마치고 2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네요. 제 소식을 전해들은 주변 친구들은 다들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마치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부잣집에 장가가고 제 인생이 역전했다면서 배 아파하더라고요. 결혼식을 올린 뒤로부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가덕을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지 못한 제 부모님을 대신해서 장인어른이 신혼집도 장만해 주시고 제가 출퇴근용으로 쓸만한 차도 한 대 뽑아주시고 회사 내에서는 바로 직급이 수직 상승해서 가장 말단 직원이었던 제가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모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회사를 물려받을 멀쩡한 첫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회사를 물려줄 가능성은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회사 일 돌아가는 건 집안 사람으로서 알아야 한다면서 같이 배우게 하셨어요. 언제든 회사에 일이 생기면 제가 달려가서 해결해야 한다면서요. 어떻게 보면 모든 귀찮은 일을 저한테 떠맡기려고 한 이유도 크겠지만 이유가 어찌됐건 제 입장에서는 가족의 일원으로 대접해준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 결혼 배경과 처갓집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말씀드릴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갓집과는 다르게 저는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왔습니다. 대학교 학비는 부모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셨지만 자취하면서 방값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항상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정도였어요. 크게 불우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부모님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서 빠르게 철이 들어야 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도 처가에서 신혼집이며 혼수 대부분을 다 준비해 주셨고 저희 부모님이 침대와 냉장고 정도만 해주셨어요. 그전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는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결혼 후에 제가 처가 식구들 안으로 들어가 생활하게 되면서 회사의 규모와 그 집안 식구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부자란 것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벌이나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큰 공장을 2개나 갖고 있고 연매출만 해도 거의 500억에 달하는 작지 않은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 처갓집은 제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크고 좋은 집이라 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었고 장인어른께서는 수행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녔으며 집에는 가사도우미가 있더라고요. 돈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모습이 조금 놀라웠고 처가댁 식구들 모두 여유가 넘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런 집에서 살면 한 번도 가족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살아온 성장 환경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적응되질 않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서로의 완전 다른 성장 배경 때문에 아내와 결혼하고 한 집에서 살게 되면서 자꾸만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아내는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쁜 딸을 낳게 되었고 부모가 된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산후조리원을 나오면서부터 육아에는 완전히 손을 떼버리고 태어난 아이도 거의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아이를 낳은 뒤로부터 장인어른의 지원으로 집에는 매일 아이를 봐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시는 가사도우미 분이 출근하셨고 그분이 살림과 육아를 전적으로 맡아서 했습니다. 사실 아이 낳기 전에도 아내는 집안일을 직접 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3번씩 청소와 빨래를 해주는 이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요리도 직접 하는 경우는 없었고 보통 외식을 하거나 집밥이 먹고 싶을 때는 집에서 가까운 처갓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한참이 지나도록 아내가 해준 밥은 거의 먹어본 적 없었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마저 자기 엄마에게 모유는 고사하고 분유도 제가 타서 먹였어요. 모유 수유는 본인 몸매 망가진다면서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고 분유 타서 먹이는 것도 낮에는 도우미 이모께서 하시고 밤에는 제 몫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 아내는 청소, 빨래, 요리 등등 가사일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일절할 생각이 없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답니다. 장모님도 예전부터 집안일은 직접 하시는 경우가 드물었다 하고 그런 집안 환경에서 자라고 보고 자란 제 아내도 본인 스스로 할 생각은 없었어요. 잠깐씩 아이와 눈 마주치면서 놀아주는 것이 아내가 아이에게 엄마로서 해주는 전부였고 그나마 결혼 전엔 매일 회사로 출근해서 일이라도 했었는데 아이 낳고 그 이후로는 육아휴직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아내의 하루 일과는 매일 친구들 만나서 백화점으로 쇼핑을 하러 다니거나 교회로 드라이브를 하며 놀러 다니고 필라테스나 수영 같은 운동을 하며 지냅니다. 아내가 전에 회사에서 하던 업무는 모두 제게 인수인계 되었고 그 뒤로는 다시 출근할 생각도 없고 아예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잘 모르는 세상이 있었구나 하면서 신기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평생 맞벌이하며 지금까지도 일하며 살고 계시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을 하고 휴일에 쉬는 것이 맞는 일이라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만 쓸어 다니고 놀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아이 엄마가 애한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아주머니 손에 맡겨두기만 하는 것이 아이에게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집에서도 살림살이를 아예 할 생각이 없이 매일 놀기만 하는 아내를 보면서 점점 한심하다는 생각이 커져만 갔습니다. 꼭 돈을 벌어와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아내는 지금도 장인어른 카드를 쓰고 다니니까 돈 때문에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 놀기만 하는 아내가 인간으로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날 잡고 아내에게 직접 해준 밥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도 해봤고
주말에는 같이 집안 청소도 하고 나랑 같이 장보고 맛있는 거 해먹자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아내는 저를 전혀 이해 못하겠다는 얼굴로 쳐다보더니 아니, 그걸 왜 우리가 해? 청소해 주시는 분들 있는데. 그리고 나 오늘 약속 있어. 이따 시간 되면 지하 분유 타서 먹이고 당신은 먹고 싶은 거 시켜 먹어. 돈 있지? 하고 대답하고는 약속 있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더라고요. 누군가는 이런 저를 보면서 배부른 소리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이 힘든 것도 아니고 결혼한 뒤로 제가 버는 월급은 제 마음대로 용돈으로 써도 괜찮았어요. 어차피 생활비는 장인어른 신용카드로 사용했고 집도 다 해줬으니 따로 돈 나갈 일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집에서 같이 살기만 하고 서로 아무런 교류 없이 이런 식으로 각자 지내는 것이 어떻게 부부이고 행복한 가정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집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항상 함께 있고 그 사람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거나 화장실까지 청소해주고 제 속옷까지 다 빨아다주는 이런 상황이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차라리 그분들에게 맡기지 말고 퇴근하고 내가 와서 집안일을 하겠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해도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저를 무시했습니다. 자기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생각이니까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나마 아내와 한참 동안 말다툼 끝에 저녁 시간에는 따로 아주머니를 쓰지 않고 저와 아내가 같이 애를 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원래대로는 낮에 집안일 해주시는 분과 밤에 애만 봐주시는 분을 따로 쓰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제 집의 가족도 아닌 다른 사람이 밤새도록 있는 상황을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아내는 그 정도면 자기도 많이 양보한 거라면서 저보고 대체 왜 퇴근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힘든 육아와 집안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끝까지 저를 이해 못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저는 아내와 결혼한 이후로 장인이 사준 집에서 장인이 사준 차를 타고 장인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유복한 삶이었고 제 부모님은 물론 저도 처음엔 그런 게 행복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와 살가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 대신 일하는 아주머니만 집에 계십니다. 정이라곤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이런 것보다는 식구끼리 같이 저녁 먹으며 대화하고 사랑하는 딸과 시끌벅적한 가정다운 가정을 꾸리길 원했었는데 아내는 장모님 때부터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며 쓸데없이 잔소리하고 구속할 생각하지 말라더군요. 돈이 있으면 있는 만큼 누리고 살고 사람을 고용해서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지 그분들도 먹고 사는 건데 저보고 너무 생각이 좁다고 말합니다. 평생 일 안 하고 놀러 다니기만 해도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더군요. 아무리 진지한 대화를 해봐도 아내와 제 의견 차이가 좁혀질 생각이 없었고 결국 결혼 생활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대화 자체를 거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평일은 얼굴 볼 시간이 얼마 안 되니 상관없다지만 주말에는 둘 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에도 서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따로따로 운동 다녀오고 아주머니가 차려놓은 밥 먹으면서 각자 방에서 각자 시간을 보내다 보니 별로 대화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아내와 장인에게 이 정도 받고 살면 포기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어서 저도 별 생각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왔는데 올해 초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 친구는 작년 봄에 동갑내기 와이프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놀러 갔었습니다. 친구의 신혼집은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15평 빌라였고 지금 제가 사는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은 집이었는데 곳곳에 재수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더라고요. 작은 소품 하나만 봐도 세 식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느껴질 정도였고 집안 곳곳 어딜 봐도 따뜻해 보이고 친구가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재수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애써 잊고 살았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바라고 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데 잃어버린 제 행복을 친구가 대신 누리면서 살고 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갓집에서 해준 돈으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더라고요. 제 친구처럼 돈이 별로 없이 살아도 식구들끼리 깨볶으면서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 집에서 한참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저희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는 도우미 이모님이 놀아주고 있었고 이미 제 아내는 친구와 놀러 나가서 없더라고요. 결국 그날 이건 가정이 아니라고 더 이상은 거짓된 결혼 생활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온 아내에게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혼을 하자 얘기했고 아내도 더 이상 제게 애정이 없었는지 길게 생각해 볼 것 없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아내와 함께 주말에 장인어른을 찾아 저희 부부는 이혼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이 양육권만큼은 절대 못 주겠다는 말씀만 제게 하셨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저도 제가 혼자서 딸을 키우는 것보다는 아내와 처갓집 환경에서 아이가 크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해서 동의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내와 합의 이혼하고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 채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받고 나왔어요. 제 나이는 이제 겨우 30대 초반이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제 인생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며칠 뒤에 아내에게 연락이 와서 아이가 저를 찾으며 운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아내 대신 제가 아이와 많이 놀아줬었고 여전히 아내는 아이에게 별다른 애정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애를 달래야 하는지도 모르나 봅니다. 결국 그 전화 받고 한밤중에 달려가서 아이와 놀아주고 재운 다음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정말 답답한 마음이었고 어떻게 제 딸을 마음 놓고 맡겨놓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장인어른이 제게 다시 전화를 거시더니 이혼은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사위로 지내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대답하고 대신 제 딸이 저를 찾으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말씀드렸죠. 장인어른은 아쉬움이 많은 듯 계속 저를 사위라고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오라 하셨지만 아내의 변화 없이는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대답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생각과는 다르게 아내는 전혀 이 상황을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울리지도 않는 부잣집에 장가가서 지금껏 눈치 보고 살다가 이혼 당한 줄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했는데도 지금까지 항상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세요. 처갓집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거나 무시하고 따돌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분들과 살아온 방식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왜 바보같이 스스로 복을 걷어차고 나왔냐며 한심하다 하지만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앞으로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벌면 그만이고 살면서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작은 일에도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제 딸이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고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지만 언제든 딸이 저를 부르면 달려갈 겁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혼자 아이 둘 키우며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는 3년 정도 지났네요. 저는 결혼 전부터 계속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엄청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아이 둘 키우기에 문제없이 벌고 있고 나름 복지 혜택도 좋아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좋아요. 이혼한 전 남편은 결혼 전 전문직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사업을 해야겠다며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남편이 한 달 고생해서 일해도 100만 원 가져다 주기 힘들었어요. 거의 제 월급으로 아이 키우고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고 한참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 둘째도 갖게 되면서 많이 어려워졌어요. 아이가 둘 생기니까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육아휴직도 3개월만 쓰고 다시 직장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돈 한 푼이 절실했고 제가 일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시댁은 시부모님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지만 우리 결혼할 때 시댁 반대가 심했어요. 전 결혼하고 싶으면 인연 끊고 니들이 알아서 살라고 하셔서 시댁 도움 하나도 못 받고 없는 돈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제가 혼자 살 때도 그런 낡은 집에선 안 살았는데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된 낡은 15평짜리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좁고 불편해서 이런 곳에서 아이 낳고 살기 힘들 것 같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때 상황으론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 집에서 살면서 첫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정말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방도 하나밖에 없는 집에서 집 놓을 공간도 없고 힘들었죠.
그래도 그 집에서 살면서 둘째까지 낳고 어떻게든 버티고 살았어요. 돈 버는 족족 아이들 입으로 다 들어가고 생활비는 항상 간당간당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둘째가 복덩이인 건지 둘째 태어나고 난 다음에 남편의 사업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저는 월급 받는 직장인이고 받는 돈이 정해져 있다 보니 집안의 희망은 남편이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육아와 집안일까지 남편이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든 해나갔어요. 아침에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오후에 친정엄마가 아이들 봐주셨고 제가 퇴근하고 나면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는 건 오로지 제가 혼자 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들 보는 것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밖에서 얼마나 고생을 할까 싶어서 한 번도 남편에게 집안일 도와달라는 소리를 해본 적 없습니다. 둘째가 2살이 넘어가면서부터 남편의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더니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한 달에 돈 100만 원 가져다 주는 것도 힘들어하던 사람이 10배, 20배도 넘게 벌어서 제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쯤 낡은 아파트도 정리하고 더 좋은 동네 넓은 아파트로 이사도 갔어요. 결혼하고 6년 만의 일이었는데 그간의 고생한 시간들이 떠올라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남편은 이젠 고생 끝이라며 제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생활비도 매달 쓰고 넘칠 만큼 가져다 주고 넓은 집에서 살면서 좋은 차를 타고 살았죠. 때마다 아이들 데리고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었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비싼 물건도 갖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많이 벌어다 줬지만 남편은 여전히 바쁘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직원도 좀 더 뽑고 가족들과 시간을 더 갖자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면서 회사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었죠.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 뒤치다꺼리를 하고 집안일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남편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이 일주일에 2~3번만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남편의 대답은 난 그냥 당신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벌이에 비해 제 월급이 너무 작은 수준이긴 했지만 저도 처녀 시절부터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고 제 일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이 싫더라고요. 뭔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고 그냥 조금만 아이와 집안일에 신경 써줬으면 하는 건데 남편은 오직 돈만 집에 가져다 주면 다 끝나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그런 게 아니라고 집에 왔어도 아이를 보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의 반응은 더 이야기하기 싫다는 듯이 그러면 내일부터 집안일 해주시는 아주머니 알아봐 라고 말하고는 그렇게 대화가 끝이 나버렸어요. 제가 바깥일 잘하고 돈 잘 벌어오는 남편에게 집안일까지 도와달라는 건 아닙니다. 남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집안일도 하기 싫어서 투정 부리는 거면 제가 나쁜 여자가 맞죠. 청소해달라 빨래해달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랑 좀 시간을 갖고 놀아달라는 건데 벌써 큰애는 유치원 다닐 나이고 작은애도 한참 부모가 필요할 텐데 1년에 한 번 남편 휴가 때 해외여행 다니는 것 말고는 아빠와의 추억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아빠를 어색해하고 말 거는 것도 무서워했어요.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없어지고 남편도 회사가 바쁜 건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줄도 모르고 회사 다니고 아이들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본인 꿈을 다 이룰 정도로 회사가 커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가정적인 남자가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에 남편은 집에서 늦잠을 자고 저는 아이들 둘을 데리고 수영장을 다녀왔어요. 애들이 수영하는 걸 좋아해서 종종 다니고 있었는데 같이 갈 시간이 주말밖엔 없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은 피곤하다며 그런 일에는 끼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깨우지 않고 아이들만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점심때쯤 집에 들어왔더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당신 점심 먹었어? 지금 바로 차려줄까? 남편은 제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손에 우편물을 들고 있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생활비 카드 내역이었어요. 남편이 사업이 잘 나간 이후로는 모든 생활비는 남편이 주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었고 제 월급은 남편이 마음대로 쓰라고 해서 평소에 아이를 봐주시는 친정엄마한테 10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적금을 들어놨어요. 아무래도 내 가족인데다 넓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생활비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쓰라고 했던 가사도우미 아줌마는 한 번도 부른 적 없이 제가 친정엄마랑 아이 키우면서 살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심한 낭비를 하고 있다 생각하진 않았어요. 제 맘대로 남편 돈으로 명품을 산 적도 없었고 아이들 좀 더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학원도 주변 아줌마들이 말하는 비싸고 좋은 학원과 유치원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 한 달 생활비가 최소 400에서 500 정도는 쓰게 되더라고요.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남편이 버는 돈도 있으니 그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고는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다 줘도 당신이 이렇게 집에서 돈을 쓰면 남는 게 없어. 난 직원 하나 안 쓰려고 아침부터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나한테 빨대라도 꽂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전까지 남편이 생활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더 충격이었어요. 둘째 태어나고 큰 집으로 이사 오면서 생활비를 항상 이 정도는 써왔습니다. 대충 남편이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남편이 쪼들릴 상황이라면 제 돈을 더 쓰거나 진작에 아껴서 살았겠죠. 한 번도 경고의 말도 없이 저렇게 서운하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밖에서 회사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제게 빨대 꽂았다는 말은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남편에게 차라리 그럼 생활비 주지 말라고 제가 버는 돈으로 알아서 살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면서 또 한숨을 쉬고 저랑은 이야기가 안 통한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회사가 금전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인 건가 생각하면서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사업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전과 크게 달라진 점 없이 살았습니다. 비싼 옷, 비싼 시계에 관심도 두지 않았고 자동차도 저는 아이들이랑 안전하게 다니라면서 국산차 중에 가장 큰 차를 사줬고 자기는 결혼 전부터 타고 다니던 국산 중형차를 그대로 타고 다녔어요. 제가 이제는 사장님이고 차 좀 바꾸라고 했는데 내가 외제차 타고 다녀봤자 젊은 놈이 돈 벌었다고 재수없다면서 거래처 사람들이 뒤에서 욕해. 라고 하면서 끝까지 차도 안 바꾸는 남자였습니다. 남편이 검소하니까 생활비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크게 할 말은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좀 더 아껴 쓰고 아이들에게 큰돈 필요하면 제 돈으로 써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전에 저희 가정에 파국이 찾아왔어요. 평소 남편 인맥으로 비슷한 나이 또래에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많이 모이기 때문에 여자들끼리도 자주 연락하고 단톡방도 따로 갖고 있었어요. 보통은 돈 자랑 많이 하고 속물 같은 느낌이라 너무 친하게 지내진 않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제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수 엄마, 혹시 남편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던가?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는데 얼마 전 그 여자가 백화점을 갔었는데 그곳에서 저희 남편을 봤다는 겁니다. 처음엔 반가워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고 그 여자와 너무 친하고 다정해 보여서 아는 척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선물도 잔뜩 사주는 것 같다는 말에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잘못 본 거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여자가 찍은 사진을 본 순간 믿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남편이 분명했고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는 많이 쳐줘야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남편은 외동아들의 여자 조카가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그 젊은 여자의 옷차림이나 행동들이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아 보였죠. 사진을 보자마자 너무 분해서 눈물이 나고 손발이 벌벌 떨렸지만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잠깐 바람을 피우는 거라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죠. 그날 저녁에 바로 남편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제게 싹싹 빌고 그 여자 바로 정리하겠다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남편은 그게 뭐 어쨌냐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사진은 언제 찍었냐면서 지금 자기 의심해서 사람까지 붙인 거냐고 정 떨어진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던지 다 이해해주고 참아왔는데 그런 남편의 태도에 그날 결국 결혼하고 처음으로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 과정에서 자기랑 살기 싫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이혼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이야기를 처음 들어서 엄청 당황스러웠고
이 사람은 이미 저랑 아이들에게 마음이 다 떠나버렸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쓰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떨었구나 싶었죠.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면서 백화점 명품 사주는 돈은 있고 자기 처자식들 입으로 들어가는 돈은 아까워서 그렇게 못마땅했었냐고 또다시 싸우면서 저희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주변에 물어보니 확실한 불륜의 증거를 잡아야 한다면서 흥신소라도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가도 제가 지금까지 아이 낳고 살아온 세월이 불쌍하고 앞으로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 불쌍해서 일 잘한다는 심부름 센터를 찾아서 남편의 모든 흠을 털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잘한다고 소문난 곳을 찾았는데 착수금부터 엄청 비싸더라고요. 모든 일은 남편 모르게 조용히 진행됐고 기껏해야 여자와 호텔에서 빠져나오는 사진 정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일주일 후에 흥신소에서 저를 불러 보여준 자료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법인 명의로 외제차도 여러 대 있었고 서울 한복판의 이름만 들으면 닿을 만한 고급 오피스텔을 얻어놨더라고요. 평소엔 그 집에 남편의 내연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회사 일이 바빠서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할 때마다 그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여자의 나이는 26살, 저랑은 띠동갑 차이였어요. 집에서 검소한 척 가식적으로 웃던 남편은 젊은 여자와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완전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모든 자료를 들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남편은 변명할 여지도 없었어요. 그 여자가 어찌나 좋은지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제가 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아이들 양육권도 저보고 알아서 하라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제 결혼 생활이 부질없다 생각했죠. 저는 그저 그 여자와 남편의 사이를 방해하고 남편의 등에 빨대나 꽂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혼하면서 살고 있던 넓은 아파트도 남편에게 받아냈지만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주제에 너무 호화롭고 넓기만 한 그 집을 팔고 친정 바로 옆동에 집을 구해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살면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아냈지만 아이들 둘을 혼자 키우면서 살아가기에 직업이 없었다면 많이 막막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친정엄마도 못난 딸을 두는 바람에 아이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뒤로 재혼은 생각하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조건도 좋고 괜찮은 남자를 만나보라며 요즘은 재혼이 흠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이를 둘이나 데리고 그것도 딸아이도 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의 사업 파트너 모임에서도 빠져나가게 됐고 저한테 처음으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려준 사람과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별로 좋은 사이도 아니었고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는데 창피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말에 정말 오랜만에 그 여자들이 저를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며 사는 아줌마에게 잘 나가는 사모님들이 무슨 이유로 만나자고 하는 건가 싶었는데 하도 한번 모이자고 성화를 해서 주말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여전히 잘 꾸미고 잘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완전히 평범한 아줌마가 되었는데 그 여자들이 들고 있는 가방이나 비싼 옷을 보면서 나도 남편이랑 이혼만 안 했으면 저런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고 한참 별일 아닌 걸로 수다를 떨다가 문득 제게 묻더라고요. 혹시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해? 저는 자존심이 있지 절대로 전 남편과 연락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상간녀와 행복하게 살고 있을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인데 괜히 먼저 연락했다가 무슨 꼴을 당할까 싶었죠. 알고 보니 그 여자들은 제 전 남편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저를 보자고 한 것이었어요.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와 대놓고 살림을 차리면서 모임에서도 뒷말이 많이 돌았나 봐요. 같이 고생한 전철을 버리고 젊은 여자랑 살림 차렸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편의 평판은 좋지 않았고 평소 성실하고 검소한 이미지의 남편이었는데 거래처에서도 남편을 좋게 보진 않았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은 그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서 회사 일도 소홀해지고 오래 함께 일했던 직원에게 모든 걸 다 맡겨놨었는데 마침 그 직원이 회사 공금을 들고 잠수를 탔다고 하네요. 남편 회사는 한순간에 어려워졌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모임에서도 빠져나갔고 살림을 차렸던 여자와도 헤어진 모양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속 시원하고 잘 됐다는 생각보다는 좀 안타까운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그 회사를 차리고 키워왔는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여자 하나에 빠져서 모든 걸 잃어버린 남편이 불쌍하고 한심하다 싶더라고요. 지금은 결국 회사를 접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산다고 들었어요. 아내와 자식들을 빨대 취급하던 남편인데 이제는 자기가 늙은 부모님에게 빨대를 꽂고 사는 처지가 되어버렸네요. 지금까지 전 남편에게서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말도 한 번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전 남편에게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겠죠. 사실 전 남편이 잘 살고 있던 아니던 제게는 이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다시 연락하고 돌아온다고 해도 받아줄 생각도 없고요. 아이들도 이제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고 씩씩하게 잘 커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네요. 경제적으로도 많은 여유가 생겼고 부모님도 자주 볼 수 있고 아이들과 주말에 다 같이 놀러 나갈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저는 사양할래요. 좋은 집에서 살았지만 남편에게 빨대 꽂고 산다는 소리를 듣고 사느니 지금 제가 번 돈으로 절약하고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돌이켜보면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시댁에서 며느리 대접을 받아본 적 없고 남편에게도 애들 엄마로서 아내로서 존중받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아이들과 함께 제 인생 살면서 행복하니까 그걸로 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많은 돈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도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